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아침 좀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비가 그친 후에는 황사가 우리나라를 엄습한다고 합니다. 야외를 즐기기에 딱 좋은 요즘 계절에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망치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는 익숙해질 정도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신경을 거슬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는 익숙해질 만한데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일도 많은데요. 하지만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어제부터 대통령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냥 정책 대결로 조용하게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너무 선거 비용을 크게 들여서 길거리에서 큰 음악 소리로 하는 것은 별로 유권자들한테 별로 반응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거리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주택가 쪽에서 이제 막 확성기 같은 게 많이 들리고 막 그럴 때는 피해가 아무래도 가죠. 직업 특성상 밤낮이 바뀌어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또 애기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생활에 헐뜯는 사람 보면 전부 신뢰가 안 가죠. 옛날에도 그런 사실이 아닌 것도 헐뜯은 게 또 나중에는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고 그렇지만 그 당사자는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인신공격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 소문에 뭐 카더라 하는 서로 상대방 이렇게 서로 경쟁자들한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번지는 게 별로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후보자들에 대해서 좀 검증이 충분히 덜 된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좀 아쉽고 공약 같은 게 실천 불가능한 거를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워서 괜히 기대감만 내세우면은 나중에 실천 불가능해지면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점은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 시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바라는 점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근데 이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선거운동의 꽃이다. 네, 뭐 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로고송입니다. 예, 우리 이태광 교수님 벌써 웃으셨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로고송 그리고 후보들이 좋아하는 책, 영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숨겨진 의미가 뭔지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이태광 교수님과 함께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선거 때마다 이 로고송이 등장을 해요. 예, 그 대선 후보들이 좋아하는 책, 영화, 존경하는 인물, 예,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솔직히 이게 급조된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죠. 이제 본인들의 이미지 전략을 위해서 이제 평소에 뭐 독서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하실 시간이 없지 않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음악도 사실 뭐 멜론이나 이런 그 특정한 뭐 이렇게 그 브랜드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런 온라인 그 다운로드 음악 사이트에서 뭐 음악을 들으실까 이런 좀 의문도 들고요. 하지만 일반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취미생활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본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음악을 듣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취향들을 좀 공개하는 그래서 친근감을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이미지 전략으로서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요, 대선 후보 인터뷰를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좋아하는 노래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아주 젊은 걸 하나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연세가 들으신 분일수록 반비례해서 젊은 노래를 고릅니다. 그래서, 야, 진짜 처절하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예, 로고송부터 얘기를 해보죠. 유권자들한테 이제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심상정 후보는 붉은 태양 그것도 있거든요. 이문세 씨의 노래 붉은 태양이 있고 붉은 노을. 붉은 노을이죠. 네. 예, 붉은 노을. 그 노래 참 좋죠. 예, 난 너를 사랑해. 네, 이거 정말 있잖아요. 좋은 노래입니다. 예, 제목을 바꿔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돼요. 네, 예, 예. 그래도 붉은은 맞히는 게 어디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후보는 엄지척인가요? 뭐 그거. 네, 엄지척. 그죠? 홍진영 씨 노래죠. 그렇죠. 1번이니까 이제 엄지척을 한 안철수 거였어요. 후보는 그대에게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신해철 씨 노래 두 개를 그대에게만 민물장의 꿈인데요. 사실 아주 좀 아이러니한데 이 신해철 씨가 이제 의료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해철 씨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발의를 한 사람이 안철수 씨예요. 안철수 의원이었고 지금은 이제 전 의원이죠.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그것을 통과시키는 결정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해철 씨 부인이 이제 이 노래를 안철수 이 후보 진영에게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은 이탁광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제일 로고송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후보 진영의 노래들이 뭐 괜찮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예.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노래가 한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노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성재 씨의 부산 갈매기 이거는 뭐 부산에 시의 노래죠. 예. 이 뭐 야구 노래기도 하고 롯데, 저도 뭐 그렇죠. 저도 뭐 예, 부산 출신이라서 이 노래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노래고요. 왠지 그 비닐봉지를 이렇게 하고 불어서 네. 묶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뭐 그래서 들죠.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부산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그리고 김수희 씨의 남행열차 역시 이것도 굉장히 호남이죠. 멋있는 호남 쪽 노래인데 사실은 부르기는 김수희 씨는 또 부산 출신 가수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문재인 캠프가 이 노래를 가지고서 뭘 노리려고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느냐. 예. 그리고 젊은 층을 위해서는 또 트와이스의 치얼업이라든가 뭐 배드키즈의 깃방망이라든가 이런 노래들. 저 유승민 후보죠. 네, 치얼업도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예. 한국이 또 최근에 이 K-팝이라는 그런 장르가 만들어졌는데 뭐 거기서 보더라도 상당히 작품성 높은 노래죠. 그래서 귀에 쏙쏙 박히는. 그리고 홍진영 씨 엄지척은 아무래도 1번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는 재밌는 게 이제 홍준표 후보인 것 같아요. 네. 이 모래시계 OST를 이제 아니 굉장히 선거 유세장의 분위기가 장중해지더라고요. 비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젊은 세대는 모래시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고현정 씨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이게 뭐 크게 과연 효과적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트로트로는 뭐 당연히 이제 무조건이야 뭐 이런 노래를 또 선정하셨고. 무조건은 예전 선거에서도 그게 로고송으로 사용이 됐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또 홍진영 씨 엄지척 이런 것도 대부분 좀 많이 사용이 됐죠. 그리고 아주 뜻하지 않게 귀요미송을 또 홍준표 후보가 뿌잉 예,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동료 아무래도 이제 이 후보가 워낙 이제 그 캠프 쪽에 자금이 부족한지 어쨌든 뭐 상어가족 이런 동료들 많이 알려진 동료들을 좀 선정을 하신 것 같고 샤방샤방 그리고 파란 나라 이것도 약간 조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파란 나라라는 노래를 본인의 어떤 그런 바른 정당의 어떤 그런 색깔과 일치시켜 가지고 선정을 하신 것 같고요. 뭐 심상정 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약간 윤민석 씨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와 관련된 이런 노래를 좀 대선 로고송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좋아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좋아하는 영화를 이제 또 본다면 제가 참 궁금한 게 안철수 후보는 예전에는 저요 링컨 그 영화 아주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게 빠졌어요. 물론 이제 이게 바뀔 수도 있죠. 네, 예. 그거 한번 살펴보죠. 너무 이제 이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광해의 왕이 된 남자 이거는 뭐 예전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보고 울었잖아요. 네, 보시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이 난다. 예.
뭐 잘 우시는 분 치면 심상정 후보도 잘 우십니다. 그러니까 취미생활 안에 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치를 안 하는 분 같아요. 네. 전 진짜 울음이 안 나와요. 네. 아 그러세요? 네. 뭐 근데 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서가 메마른 거죠. 이제 저는. 네. 과거에 우리는 또 남자답다 뭐 이런 게 붉은 있어가지고 태양이라고 그런 거 보세요. 예. 예. 붉은 태양. 네, 뭐 붉은 태양으로 뭐 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또 광해가 좋다.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또 인상 깊게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한 게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또 유승민 후보도 자기가 인상 깊게 봐서 좋아하는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광해야 이제 우리 한국 광해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 영화인데요. 이 그 대처리즘에 대한 비판적인 영화죠. 그리고 이제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양면적 측면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처가 사실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제도를 많이 삭감하고 또 이제 없애고 또 이 파괴하고 해체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노동자들이 가지고 살았던 그런 간구한 삶에 대한 갓난 신고에 대한 어떤 묘사가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 분 다가 이제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이 영화를 선정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의 정책에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이런 복지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영화를 선정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또 선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영화의 메시지가 백성을 위한 왕이라는 사실 근데 왕이 아니죠, 그죠? 그 주인공은 이제 하선이라고 네, 그렇죠. 마치 이제 그 왕자와 거지 이제 한국판 버전인데 이 왕이 아닌데 똑같이 생겨가지고 왕으로 이제 착각돼가지고 광해군 노릇을 하게 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그 평민 또는 이제 그 서민들의 어떤 삶을 돌보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이 영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영화 정치라는 과목을 제 과목 중에 그 과목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난한 메시지가 드러나는 거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정난해요. 저는 좀 약간 안타까운 게 뭐 이렇게 그 라라랜드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맞습니다.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과거에 보시면은 사회적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죠. 이 고전적 영화들 중에서 뭐 훌륭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전적 영화 홍준표 후보도 고전적 영화 하나 골랐죠? 예? 그렇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본인의 이미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이분은 사실 좀 본인의 이미지를 솔직 담백함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너. 배너는 사실 뭐 여기 이제 찰턴 웨스턴 이거 나오면 이제 명화극장도 많이 받고 또 심상정 후보도 시네마 천국. 시네마 천국. 이건 평소에 이제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시던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 보면 심상정 후보 상당히 낭만적인 로맨틱한 데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네마 천국을 또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를 선정을 한 거고 평소에도 그 드라마 보면서 우는 게 취미생활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눈물을 잘 흘리는. 문재인 후보 못지않게 눈물을 잘 흘리는 후보죠. 예. 저도 이게 참 좀 감성적이 돼야 될 텐데. 이 좋아하는 책도 있는데 아주 어려운 책들이에요, 전부. 이게 괴리가 되면 안 되는데. 예. 괴리가 되는 거지, 이게. 예. 어떤 게, 예를 들면 뭐, 문재인 후보부터 얘기해 볼까요? 기호 순서대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독서에 대한 다산 정약용의 다산 책을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산 정약용의 책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다산 정약용이 가진 목민 심서를 읽고 있는 장면들이 또 나왔죠. 선전 이 동영상에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도 역시 다산 정약용이나 에드먼드 버크의 저작들을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예. 근데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그게 옛날 건데 거기서 마음으로 읽어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거는 사실 요새 시대하고 맞지가 않죠. 예. 근데 이제 그렇죠. 목민심서를 펼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물론 2012년 이제 선전 동영상인데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산 정약용을 존경하는 인물로도 선정하고 또 이제 그 저작들을 주로 이제 읽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문재인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정치 철학적이고 약간 그런 통치술 같은 이제 그런 저작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혁신가들을 주로 다루는 저작들을 읽는다. 이런 책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홍준표 후보는 지리산, 이병주. 네, 지리산과 이병주. 나관용의 삼국지 뭐 이런 거를. 이거 좋죠. 예. 홍준표 후보는 원래 전략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대중과 친근한 이미지.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유명해지는 게 저는 꿈이다. 본인이 셀러브리티가 되는 게 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뭐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우선이죠. 본인이 우선이고 본인이 이제 유명해지고 싶고 그 과거에 이제 JTBC의 그 손석희 앵커의 초청으로 이렇게 나가서 인터뷰를 할 때도 이 손석희 앵커와 논쟁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석희 앵커가 내가 잘났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좀 위약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대중들에게 본인의 어떤 이름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죠. 근데 그 위약적이라는 게 본인이 하는 행동은 굉장히 편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이게 위선적으로 하면은 모든 거를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는데 사실 그것도 아주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봐요. 후보들의 애창곡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진짜 18번은 아니겠죠.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하스터프, 도나 썸머, 이거고요. 문재인 후보는 꿈꾸는 백마강. 야, 이거 진짜 아주 이 고전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도나 썸머의 하스터프는 사실 역시 굉장히 한참 80년대 유행했던 그런 디스코 곡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틀어놓고 이제 도청에서도 이제 그런 걸 틀어가지고 굉장히 분위기를 진작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애창하는 노래다 이 노래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는 꿈꾸는 백마강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충청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애창곡으로 선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꿈꾸는 백마강 같은 노래가 문재인 후보 이미지랑 상당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상당히 좀 파격적인 그런 18번으로 들고 나온 분이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랑으로. 이거 해바라기 노래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또 역시 좀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해바라기. 이주호 씨랑 좀 닮았나요? 닮았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많이 닮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이민숙 씨의 내 한해 사랑 가고 조용필의 킬로만자로의 표범 이런 노래가 있고 사실 심상정 후보가 노래를 잘 부르죠.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역시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대구 사람이죠. 거리에서 이런 노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도 역시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로man틱한 그런 아저씨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이 거북이의 사계라는 거는 옛날에 사실 김민기 씨의 공장의 불빛이라는 이 뮤지컬에 나왔던 음악을 다시 리바이벌 한 거죠. 심상정 후보의 애창곡 중에 하나인데. 그죠? 역시 이제 본인의 어떤 노동자를 대표하는 후보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거북이의 사계. 그래서 사실 거북이의 사계는 홍대의 그런 인디씬을 또 대표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90년대 또 한참 홍대 인디씬이 활성화되고 그런 이 분위기들이 이렇게 심상정 후보에게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교수님과 얘기하면서 느낀 게 우리 대선 후보들 모두 솔직해집시다. 그냥 막 먹지를 좋아하는 책도 만들고 좋아하는 음악도 만들지 말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가가는 후보들이 국민의 정서에 다가가는 후보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이택광 교수였습니다. 신들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사람은 그냥 오지 않는다. 반드시 장애물을 가지고 온다. 행복도 그냥 오지 않는다. 반드시
반드시 회방꾼들을 거느리고 온다. 꽃이 그냥 피는 줄 아는가? 한입 꽃송이를 피워내기 위해선 온몸으로 뜨거운 볕을 받아낸 저 잎새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음을 꽃샘추위를 무사히 엮어내고서야 따스한 봄볕 또한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은 이정아 시인의 시 꽃이 피기까지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많았는데 어떻게 중국 경제가 바닥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1분기에는 고성장을 했어요. 1분기뿐만 아니라 작년 4분기에도 그래요? 목표보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목표는 65점이었어요. 6.5%에서 중속 성장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작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8% 성장했고요. 올 1분기는 6.9% 성장했습니다. 2015년 3분기 이후 최고치고요. 다 좋습니다. 생산, 투자, 소비 다 좋고요. 수출이 특히 좋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경제가 2015년에만 해도 상하이 증시 막 빠지고 그때 비관론이 정말 득세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장률이 연간 성장률 6.7%였는데 항상 중국하면 따라오는 게 있죠. 이 통계 조작 아니었어? 마사지 아니었어? 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거의 7%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 거고 통화 정책도 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계속 돈 풀게 하다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돈 안 풀겠다라고 중립적 통화 정책으로 가겠다라고 했고요. 중국 경제가 한국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이미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잖아요. 2.5에서 2.6으로. 그만큼 세계 경제 특히 미국과 중국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 한은이 그래서 금리 올릴 준비를 하고 있고 중국 경제 좋아지면 사드 보복도 이제 그만 좀 할 때 됐죠. 글쎄 말이에요. 나는 또 오늘 고맙게 중국한테 우리 고맙게 오늘 황사 오잖아요. 이거 참 너무 고마운 게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싶습니다. 진짜 이거 참. 자,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마지막 절차만 통과하면은 법정관리 위기에서 벗어나서 희생 절차에 들어간다. 이런 소식도 있죠. 사채권자 집회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대부업체 그런 사채업자가 아니고 대우조선해양의 회사 사채권자인데 어제 3번 열렸고요. 다 통과됐습니다. 오늘 2번 더 열려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이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이에요.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우정사업본부 이런 데들인데 그리고 마지막 CP 기업보험 투자들도 이제 100% 동의를 하면 이른바 P플랜 되게 빠른 초고속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고 자력 회생을 하는 방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국민연금이 한다 결정장에 있다가 결국 하게 돼서 자력 회생에 들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동안 혈세 많이 들어갔잖아요. 대우조선 하면 항상 따라붙는 별명이 있잖아요. 세금 먹는 하마. 2015년에 4조 2천억 원의 혈세가 지원이 됐고요. 다음 달에 이제 만약에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고 자력회생을 한다면 2조 9천억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7조 1천억 원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1조 원의 돈이라는 것도 저희 사실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안 되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사과박스에 100억도 본 적이 없고. 맞습니다. 사과박스에 그 10,000원짜리를 2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1조가 되려면 사과박스 4,000박스가 있어야 되고요. 이 정도면 그 정도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있다 생각하는데 이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올해가 단기 4,350년인데 당군 할아버지가 4,350년간 매일 60만 원씩 써도 400원이 남는 게 1조 원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가족이 7명이 있었으면 4,350년간 이 7조 원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근데 이 돈을 쏟아 부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그렇게 하니까 진짜 확 오네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 조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조선사 하나의 컨테이너 하나가 가격이 얼마냐면 1,000억 원이에요. 그리고
석유를 시추해서 저장하고 하역하는 그 시설을 FPSO라고 하는데 그거 가격 하나가 1조입니다. 그러니까 7조 원이 우리가 볼 땐 너무 큰 돈이지만 조선사 입장에서 보면 배 7척 만들면 7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수조해가지고 이만한 부실이 있었고 분식회가가 뭐 5조 원 이상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국민들의 정서와는 괴리가 있고 이 혈세가 쏟아부어졌는데 책임진 사람 없고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인도에 새 공장을 짓는다 그러죠? 현대기아차가 중국 사드 피해도 있고 해서 지난 3월에 중국 내 판매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 인건비 상승하고요. 중국에서는 단독 회사를 못 만들게 하죠. 기아차가 아니라 둥펑 위에다 기아자동차입니다. 세 개의 회사가 합쳐서 합작사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도 3명이 나눠 먹는 거예요. 돈 판매량도 줄고 이익도 안 주는데 그럴 바에 인도로 가지. 인도가 아시겠지만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잖아요. 12억 6천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는데 통계에 안 잡힌 사람까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가 세계 5위 자동차 시장인데 1년에 그래봐야 300만 대 팝니다. 13억 인구에서 300만 대니까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현대기아차가 인도에 첸나이에 공장이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짓는다는 거예요. 아난타푸르라는 곳에 더 지어서 30만 대, 연간 30만 대 규모를 더 지어서 한 100만 대 수준, 연간 100만 대 수준 늘려서 현재는 현대기아차가 인도에서 2위입니다. 일본 스즈키에서 1위를 하겠다라는 거죠. 중국 다음은 인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금융계에선 한국시티은행이 참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점포수를 확 줄이고서 이 콜센터에 직원들을 대거 배치하고 있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현재 한국시티은행이 전국에 점포수가 133개인데요. 연말까지 32개로. 그러니까 4개의 점포를 중에 3개를 없애는 겁니다. 방 4개가 있던 걸 한 방에 다 다 뭉치는 거예요. 직원 수가 당연히 거기 일하던 직원 다 줄겠죠.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디로 보내냐? 이른바 비대면 영업센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보험사 하면 텔레마케팅 하잖아요. 이런 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온라인 마케팅 시킨다는 거죠. 그냥 뭐 젊은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좀 그러니까 교수님 친구분들 같은 지점장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본부장들 하고 있을 벌써 다 끝났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대부분 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후배들 바로 직속 후배들 지점장급들 같은 다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텔레마케팅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시켜서 잘 하는지를 보겠다는 건데 다른 은행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은행 점포를 안 가잖아요. 얼마 전에 K뱅크 돌풍이 일으킨 이유가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뭐 굳이 점포 갈 필요 있어라고 생각하니까 시티은행이 이런 실험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직원들이나 노조는 반발하죠. 콜센터로 전환해서 결국에 퇴직시키는 거 아니야라고 보고 있어서 금융계에서는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이것이 민심이 이것이 여론이다. 자, 19대 대통령 선거 어제 17일 0시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공식 선거전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후보가 역대 대선 중 최고로 많습니다. 15명입니다. 우리가 맨날 5명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15명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제 지지율 확보를 위한 대선 후보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여론이다. 이 시간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조사들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자, 조사 결과부터 좀 알아보죠. 네. 서울경제신문이 15일, 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문재인 42.6, 안철수 35.6, 그러니까 차이가 좀 7%
7%포인트가량 나고 있고요. 예. 홍준표 7.3, 유승민 2.7, 심상정 3.9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또 하나를 불러드리게 되면 SBS가 칸타 퍼블릭에 의해서 14일 15일 1039명 대상으로 전국 5명 주요 후보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는데요. 여기서는 문재인 35.8, 안철수 30.2, 홍준표 8.4, 유승민, 심상정 모두 2.8 이렇게 나왔거든요.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조사 모두 유무선 병행 방식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이제 앞에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뒤에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3.0% 포인트. 그리고요, 응답률은 24%, 15.2%였습니다. 각각. 자세한 사항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정책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조사들을 보면은 뭐 팽팽하거나 어떤 것들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뭐 수치가 더 높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예, 중앙 여론조사는 아직도 근데 뭐 이번에 이제 여러 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붙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봤을 때는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좀 벌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정체되고 있는 이유들은 뭐 지난주 후반에 이제 어쨌든 악재들이 좀 집중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인 교수 김경 교수 관련한 건이라든가 또 이제 뭐 단설 유치원 관련해서 어쨌든 발언들이 논란이 된다거나 또 TV 토론에서 이제 특별하게 모습을 좀 기대했던 만큼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도 이제 근본적인 것은 일단 지속되던 상승세를 이어서 계속 올라가기에는 이 구조적으로 사실은 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부동층이 일단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지를 올리려면 어딘가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부동층이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의 안정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는 사실 더 낮아지기 힘들 정도로 낮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어딘가에서 지지를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끌어올 때가 지금은 이제 마땅히 많이 넉넉하게 있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추가 흡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상승세는 불가피하게 이제 완만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소간의 이제 악재들이 겹치면서 약간 타격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당선 가능성 같은 거 이제 또 조사를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안철수 후보가 좀 오르는 것 같고 또 적극 투표층 사이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어떻게 나눠갔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아까 소개해드린 이제 조사 중에서 SBS 조사를 보면 이제 반드시 투표하겠다. 우리가 이제 이번 선거에 투표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다음에 반드시 투표하겠다, 가급적 투표하겠다, 가봐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사람들을 이른바 적극 투표 의향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층의 사람들은 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여기서의 결과도 이제 중요하게 보는데 여기서는 문재인 39.3, 안철수 31.5. 그러니까 약간 격차가 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측의 지지자들이 약간 지지의 경고성, 투표 의지가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지지층을 적극적인 지지자로 전환시켜야 되는 이제 과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가장 호감 가는 후보, 이건 이제 호감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지지 상승의 여력을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데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봤을 때는 여기서는 안철수 후보가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28.7, 그다음 문재인 27.1, 뭐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이제 이런 순위였는데, 그러니까 뭐 중도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뭐 양쪽으로부터 그렇게 비토나 비호감이 이제 강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호감 가는 데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수치상은 높았고 이제 문재인 후보도 뭐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마 또 강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호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이제 당선 가능성을 묻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주변의 어떤 대세론이 지금 형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어쨌든 뭐 절반 이상인 58%가 아직 이제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이제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 이것이 낮아지긴 한 것입니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많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서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문재인 후보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가장 높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모든 후보들이 완주하느냐, 특히 이제 보수 후보들이 완주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물론 뭐 후보들 모두 완주하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보수 후보들이 만약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SBS 조사에서 특이한 결과가 좀 확인이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수 후보 2명 중에서 1명이 될 경우, 먼저 이제 유승민 후보가 불출마를 할 경우,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만 남는 거죠. 보수 후보 중에서. 그랬을 경우에 홍준표 후보는 8.5% 정도는 얻는데 문재인과 안철수의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은 38%, 예. 안철수는 32.9%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앞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38대 32.9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홍준표 후보의 불출마를 가정하고 그러니까 보수 후보로 유승민 후보만 남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 이제 유승민 후보는 6.3%였는데 이 문재인 안철수 같은 경우에 문재인 36.7%, 안철수 37.6%. 그러니까 뭐 1% 정도 차이인데 이제 비슷하거나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이제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아, 왜 홍준표 후보가 불출마를 하면 안철수 후보가 수혜를 입는가? 유승민 후보가 이제 그럴 때는 안 그렇고 이럴 수 있는데 유승민 후보가 출마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승민 후보가 갖고 있던 표 중에 문재인 후보한테도 한 30%가 옮겨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홍준표가 출마하지 않을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이 절반 이상이 안철수 후보로 가게 되고 문재인 후보로 가는 건 상당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강성층에 계신 분들일 텐데 홍준표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을 때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견제 정서가 더 드러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수 후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1위, 2위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쨌든 뭐 눈여겨봐야 할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V 토론은 이제 지난주에 있었고 내일 또 TV 토론이 있는데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TV 토론 뭐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선거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기 확신의 강화에 기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 후보를 교체하거나 변경하는 효과가 정말 있는 것이냐.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있긴 있죠. 이제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생각만큼 큰 것은 아니고 않죠. 실제로는 본인이 지지하고 있는 후보의 지지 강도를 강화하는 것 또는 어떤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비토 정서를 강화하는 것 이런 효과들이 이제 오히려 더 크고 실제 그것이 대부분이다라고 이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사실은 비슷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지층들이 완전히 이제 굳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매우 역동적이고 유권자들이 TV 토론을 통해서 비교 검증해서 선택해야지라고 하는 인식이 지난 정권의 어떤 영향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전에 비해서는 어떤 지지 후보의 교체 변경 효과도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이었고요. 자, 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